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궁궐 안에 있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신하들이 줄지어 서 있고 금빛 장식으로 가득한 전각 안에서 왕이 용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어린 시절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는 궁궐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낡은 무명옷을 입고 허리를 굽혀 빗자루질을 하던 여인. 그녀는 왕비도 아니었고 명문가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궁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궁녀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것도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무려 52년을 왕위에 있었던 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21대 왕 영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적 같은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 왕이 되기까지의 험난한 여정, 왕이 된 후 조선을 바꾸기 위해 펼친 개혁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가장 깊은 상처까지.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운명과 싸우고 권력과 싸우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싸운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조선은 신분 사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졌고 그 신분은 평생 바뀌지 않았습니다. 양반 집에서 태어나면 양반, 천민 집에서 태어나면 천민이었습니다. 궁녀는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궁녀는 왕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녀는 궁궐의 하인이기도 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을 짓고 왕실 사람들의 시중을 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영예는 왕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후궁이 되면 신분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을 낳으면 더욱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후궁은 정비, 즉 왕비와는 달랐습니다. 명문가 출신인 왕비와 달리 후궁은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아도 언제나 그 아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단순한 지위의 차이가 아니라 생사가 걸린 차이였습니다.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 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숙빈 최 씨는 어려서 궁궐에 들어온 궁녀였습니다. 구체적인 집안 배경은 불분명합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출신에 대해 의견이 엇갈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조선의 최상류층 출신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궁궐 안에서 여러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자랐고 어느 순간 숙종 임금의 눈에 들었습니다. 숙종, 조선 19대 왕. 그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복잡한 정치적 격변을 만들어낸 왕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격변의 중심에는 항상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남인의 지지를 받은 희빈장 씨, 그리고 서인의 지지를 받은 인현왕후. 이 두 여인 사이에서 숙종의 마음은 수없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조선 정치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숙빈 최 씨가 등장합니다. 숙빈 최 씨가 숙종의 눈에 든 것은 그녀의 미모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역사 기록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녀가 인현왕후에게 충직했다는 것입니다. 희빈장 씨가 권력을 잡고 인현왕후를 폐위시키려 할 때 많은 궁녀들이 눈치를 보며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숙빈 최 씨는 인현왕후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충직함이 숙종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숙빈 최 씨는 결국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694년 음력 9월 13일 숙빈 최 씨는 아들을 낳습니다. 훗날 영조가 되는 그 아이 본명은 이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금이 태어난 것은 기쁨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위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권력 다툼은 단순한 여인들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인과 서인 두 정치 세력의 목숨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장희빈은 이미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경종이 되는 왕세자였습니다. 장희빈의 아들이 왕이 된다면 남인이 권력을 잡는다. 인현왕후가 왕비 자리를 되찾는다면 서인이 권력을 잡는다. 그 싸움 속에서 숙빈 최 씨의 아들 이금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잠재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장희빈의 입장에서 보면 이금은 자신의 아들인 왕세자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언제든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어린 이금은 이런 현실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숙빈 최 씨가 항상 그 주변을 지켰지만 궁궐 안의 눈치와 위험은 어린아이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1701년 이금이 8살이 되던 해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숙종은 희빈 장씨가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무당 행위를 했다는 죄목으로 그녀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장희빈의 죽음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한때 왕비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여인이 독이 든 사발을 앞에 두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금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직접적으로는 이금의 어머니 숙빈 최 씨의 역할이 컸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숙빈 최 씨가 장희빈의 저주 행위를 숙종에게 고발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숙빈 최 씨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으로 매우 대담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은 이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장희빈의 아들 왕세자의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왕세자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세자는 이금의 이복형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이금은 이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권력이 무엇인지, 정치가 무엇인지, 살아남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어린 나이에 피부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훗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1720년 숙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왕위는 장희빈의 아들 왕세자에게 돌아갑니다. 경종이 즉위한 것입니다. 경종이 왕이 됩니다. 이금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형이 왕이 됐으니 이금은 왕자로 살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경종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장희빈이 죽을 때의 충격이 그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왕에게 자식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다면 정치권은 반드시 후계자 문제를 거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 자리를 놓고 또 한 번의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노론과 소론의 싸움이었습니다. 노론은 이금을 왕세제, 즉 왕의 형제 중 후계자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종이 병약하고 자식도 없으니 미리 후계자를 정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이금을 왕위에 올려 자신들이 권력을 잡겠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소론은 반대했습니다. 왕이 아직 살아있는데 후계자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이금이 왕이 되면 노론 세상이 된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노론의 핵심 인물 4명이 소론의 공격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신임사화입니다. 이금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없이 조심해야 했습니다.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역적이 되는 상황. 형 경종에게 잘 보여야 하면서도 노론의 기대를 저버릴 수도 없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습니다. 그 줄타기를 얼마나 잘 했느냐가 그의 생존을 결정했습니다. 1724년 경종이 재위 4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37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이금이 왕위에 오릅니다. 조선 21대 왕 영조의 탄생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31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론 세력이 영조의 즉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역적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영조의 왕위를 처음부터 흔들었습니다. 정통성 문제였습니다. 어머니가 궁녀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형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 이 두 가지가 영조를 평생 따라다닌 그림자였습니다. 이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서라도 영조는 위대한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조의 개혁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영조가 왕이 된 후 처음으로 맞닥뜨린 가장 큰 정치적 위기는 1728년에 찾아옵니다. 이인좌의 난이었습니다. 소론과 남인 세력이 연합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영조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반란의 명분이었습니다.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반란군이 일어났습니다. 영조는 극도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불과 4년 만에 나라 전체가 뒤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합니다. 반란을 진압하는 군사적 대응과 동시에 영조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신은 보복을 원하지 않는다. 화해와 통합을 원한다. 반란이 진압된 후 영조는 당연히 관련자들을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무차별적인 숙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소론 인사들은 계속 등용했습니다. 이것이 영조의 탕평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탕평. 고서에 나오는 말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평평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영조는 이 개념을 조선 정치에 적용하려 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정치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붕당 정치는 점점 극단화되고 있었습니다. 노론, 소론, 남인, 북인. 이 붕당들은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은 쪽은 반드시 반대쪽을 숙청했습니다. 사화와 환국이 반복되었습니다. 오늘 권력을 잡은 사람이 내일 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하들은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당파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영조는 이 구조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가 내세운 탕평책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느 당파 출신이든 능력 있는 사람을 쓰겠다. 그리고 어느 당파도 권력을 독점할 수 없게 하겠다.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실행은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노론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영조를 왕으로 만들었으니 당연히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론은 여전히 영조의 정통성을 의심했습니다. 양쪽 모두 자기 당파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영조는 수없이 좌절했습니다. 탕평을 외치지만 신하들은 여전히 당파 싸움을 했습니다. 탕평 정책이 흔들릴 때마다 영조는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탕평비라고 들어보셨나요? 영조는 실제로 돌에 탕평의 정신을 새겨 성균관 앞에 세웠습니다. 공부하는 유생들이 매일 그 비석을 보면서 당파를 넘어서는 정신을 배우길 바랐던 것입니다. 그 비석은 지금도 서울 성균관대학교 근처에 남아 있습니다. 영조의 탕평책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파 싸움은 그의 재위 기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었다면 조선은 훨씬 더 일찍 무너졌을 것이라는 평가를 역사학자들은 내립니다. 영조는 탕평책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탕평채라는 음식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포묵, 미나리, 김, 고추 등 여러 색깔의 재료를 함께 섞어 만든 음식인데 영조가 신하들과 회의할 때 이 음식을 내오면서 여러 색이 조화를 이루듯 여러 당파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음식 하나에도 정치적 메시지를 담았던 것입니다. 탕평책이 완전히 성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영조 재위 기간 동안 조선은 어느 정도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이 경제와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영조는 탕평책 외에도 수많은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균역법이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 특히 평민들에게 가장 가혹한 부담 중 하나는 군역이었습니다. 군대에 가야 하는 의무였는데 실제로 군대에 가는 대신 군포라는 옷감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군포의 양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서 성인 남성이 여러 명이면 그 수만큼 군포를 내야 했습니다. 죽은 사람 이름으로도 군포를 거두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백골증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에게도 군포를 매기는 황구첨정이라는 악습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군포 때문에 파산하고 도망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영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균역법. 군포를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인 개혁이었습니다. 절반으로 줄인 것입니다. 당연히 반발이 거셌습니다. 군포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어디선가 세금을 더 거둬야 했기 때문입니다. 양반들은 자신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영조는 오랜 설득과 논쟁 끝에 균역법을 관철시킵니다. 부족한 재원은 양반 지주들에게 결작이라는 세금을 더 거두고 어업세 등 다른 세원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메웠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백성의 가장 큰 짐 중 하나를 절반으로 줄였다는 것은 분명한 성과였습니다. 영조는 개인적으로도 매우 특이한 왕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이라면 을에 가장 화려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달랐습니다. 그는 검소함으로 유명했습니다. 왕의 수라상에는 수십 가지 반찬이 올라오는 것이 관례였는데 영조는 반찬 수를 대폭 줄이도록 했습니다. 비단옷보다 무명옷을 즐겨 입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그의 출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궁녀 출신이었던 영조는 어린 시절 화려함보다 소박함에 더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직접 보고 들은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신하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왕이 검소하게 살면 신하들도 사치를 부릴 명분이 없어집니다. 위에서부터 절약의 문화를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영조는 또한 형벌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조선의 형벌 중에는 압슬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죄인의 무릎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고 자백을 받아내는 고문이었습니다. 또 낙형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뜨거운 인두로 죄인의 몸을 지지는 고문이었습니다. 영조는 이러한 가혹한 형벌들을 폐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무죄한 사람이 고문을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영조는 신중했습니다. 삼복제를 강화했습니다. 사형 판결이 나와도 3번을 다시 심사하게 한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죄 없는 사람이 죽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였습니다. 또한 영조는 속대전이라는 법전을 편찬했습니다. 기존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새로운 법령들을 추가 정리한 것입니다. 법이 명확해야 억울한 사람이 줄어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영조 재위 기간에 편찬된 또 다른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동국문 헌비고입니다. 조선의 각종 제도와 문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백과사전 같은 책이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제도를 정리함으로써 국가 운영을 더 체계적으로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이 모든 개혁들을 보면 영조가 얼마나 치열하게 좋은 왕이 되려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것이 단순한 선한 의지만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영조에게는 끊임없이 극복해야 할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신분. 그것은 영조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 되어도 누군가는 그의 출신을 들먹였습니다. 궁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영조는 그것에 극도로 예민했습니다. 신하가 그의 출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 영조는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예민함과 콤플렉스가 역설적으로 영조를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출신을 탓하는 자들에게 내 업적으로 답하겠다는 오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란 참 흥미롭습니다. 가장 큰 약점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조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비극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도세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조가 얼마나 간절히 아들을 원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영조에게는 정빈 이 씨에게서 낳은 효장세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세자였습니다. 하지만 효장세자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조에게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왕세자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후계자 없이 나이를 먹어가는 것에 불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던 1735년 영빈 이 씨가 아들을 낳습니다. 영조의 나이 42이었습니다. 뒤늦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영조는 그 아이에게 이선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훗날 사도세자가 되는 아이였습니다. 영조는 이 아이에게 엄청난 기대를 쏟아부었습니다. 총명하고 훌륭한 왕이 되어 조선을 이끌어주길 바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이선은 실제로 매우 영특했다고 합니다. 글도 잘 읽고 기억력도 좋고 도 뛰어났습니다. 영조는 이선을 2살 때 이미 왕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조의 기대가 너무 컸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조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자신도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는 왕이었고 아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들이 글 공부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들이 학문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혹독하게 다그쳤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세자는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영조 앞에만 서면 몸이 굳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 무예 연습 같은 것들은 아버지가 싫어했기 때문에 숨어서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억압이 쌓이면서 세자는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사도 세자는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겪었습니다. 옷을 입는 것에 극도로 집착하거나 공포를 느끼는 의대증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궁녀와 내관들을 해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사도 세자는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심한 우울증 혹은 다른 정신적 질환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이런 것을 이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영조의 눈에 아들의 이상한 행동은 방탕함이었고 무능함이었습니다. 영조와 사도 세자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영조가 세자를 심하게 꾸짖을수록 세자의 행동은 더 이상해졌습니다. 세자의 행동이 이상해질수록 영조는 더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의 끝에서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762년 영조의 나이 68, 사도세자의 나이 28, 음력 윤호월 13일 영조는 세자를 창경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세자에게 스스로 죽을 것을 명령합니다. 세자는 뒤주 안에 갇혔습니다. 뒤주, 곡식을 담아두는 나무 상자입니다. 그 안에 사람이 갇힌 것입니다. 뒤주가 봉해졌습니다. 물도 음식도 빛도 없었습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1762년 윤호월 21일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것도 왕이 왕세자를 죽인 것입니다. 영조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은 영조가 진심으로 세자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세자의 행동이 너무 심각해서 그대로 왕위에 오르면 조선이 위험해진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사랑보다 왕으로서의 판단을 택했다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시각은 정치적 음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론 세력이 세자를 제거하기 위해 영조에게 세자의 비행을 과장하거나 조작해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세자가 소론에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노론이 그를 없애려 했다는 해석입니다. 세 번째 시각은 영조 자신의 심리적 문제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완벽주의적 성격, 억압적인 부모-자식 관계, 그리고 아들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가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영조는 아들이 죽은 후 엄청난 회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영조는 아들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붙여줬습니다. 사도는 생각할 사, 슬플 도입니다. 생각할수록 슬프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죽인 아들을 생각할수록 슬프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시호 하나에 영조의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사도세자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훗날 정조가 되는 이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본 어린 이산. 그 아이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산은 아버지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는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도 그것을 드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위험한 줄 위를 걷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조는 이 손자를 매우 아꼈습니다. 어쩌면 죽은 아들에 대한 죄책감이 손자에 대한 사랑으로 전환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조는 이산을 일찍 세손, 즉 왕위 계승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산의 교육을 챙겼습니다. 노론은 이산의 왕위 계승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되면 아버지의 죽음을 두고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영조는 이 상황에서도 손자를 지키려 했습니다. 죽은 아들에 대한 속죄의 방식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1776년 영조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 83이었습니다. 재위기간 52년.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영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역사 기록에는 영조가 말년에 자주 사도세자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며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신하들 앞에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52년의 긴 재위 기간 동안 그 8일이 그의 가슴에 가장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영조는 강한 왕이었다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영조는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평생 두 가지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는 자신의 낮은 출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 그 두 가지 두려움이 그를 열심히 일하게도 했고 동시에 그를 가장 비극적인 인간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남겼을까요? 탕평책으로 극단적인 붕당 정치를 어느 정도 완화시켰습니다. 균역법으로 백성들의 군포 부담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가혹한 형벌을 폐지했습니다. 법전을 정비했습니다. 각종 문헌을 정리했습니다. 업적만 보면 조선의 위대한 왕 중 한 명입니다. 실제로 영조와 그 뒤를 이은 정조의 시대를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아들을 죽인 아버지였습니다. 뒤주의 아들을 가두고 파리를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영조입니다. 역사는 그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위대한 왕인가, 비극적인 아버지인가, 개혁가인가, 폭군인가? 어쩌면 둘 다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영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인물인 것입니다. 한 인간의 삶에서 빛과 어둠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조의 위대함과 비극은 같은 뿌리에서 자랐습니다. 낮은 신분에서 올라온 콤플렉스가 그를 열심히 일하는 왕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아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쏟아붓게도 했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그가 가장 사랑한 것이 그를 가장 큰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영조는 정말 나쁜 아버지였을까요? 그가 나쁜 사람이었다면 아들의 죽음 뒤에 사도라는 시호를 붙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슬프다는 고백은 그가 평생 그 결정을 후회했다는 증거입니다.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한 아버지였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더 비극적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죽인 것이니까요. 영조의 이야기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울림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 자신의 상처를 자식에게 투영하는 것,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처를 주는 것. 이것은 영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거를 통해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영조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방식이 틀렸을 때 사랑은 비극이 된다고.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조. 궁녀의 아들로 태어나 조선 최장수 왕이 된 사람. 개혁으로 나라를 바꾸고 비극으로 역사에 상처를 남긴 사람. 그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인간적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완벽한 나라를 만들려 했던 이야기. 그것이 영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영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영조는 위대한 왕이었나요? 아니면 비극적인 아버지였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사도세자 이야기를 훨씬 더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뒤주에 갇히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날 창경궁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그 장면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